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부터 요 지금 진행하는 내용부터가 이제 중대재해 관련해서 오늘 강의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전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이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법률들은 다 적용 요건이라든지 처벌 대상, 수준, 수사 주체 이것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뭐 이제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보면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처벌 대상은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대표이사 이런 경영 책임자가 이제 처벌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어떤 문제 삼는 의무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대략 한 600개 내지는 700개 정도의 안전조치, 그다음에 보건조치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이제 적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벌 대상은 특히 이런 법인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뭐 여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경영 책임자만이 적용 대상이니까 그러면 뭐 우리 일선의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뭐 큰 뭐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주요 의무의 근거, 그러니까 어디서 주요 의무를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법령, 계약, 조리,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요 의무를 어떤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냐 안 했냐만 이제 따지게 되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어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처벌 대상도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주요 의무 위반자는 다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사 주체도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수사과에서 수사를 담당을 하고 우리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중대재해수사팀에서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률이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각각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 우리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통은 119 신고를 하시죠. 119 신고를 해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이제 119 신고를 하면 이제 119 신고가 되는 소방서뿐만이 아니고요.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도 다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도 바로 이제 소식을 딱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 현장 조사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단계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조사 내지 수사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초동 조사를 보면
이게 이제 당황하면 굉장히 이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초동 현장 조사를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수사하는 중대재해수사과에서 나옵니다. 보통 한 5명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수사과가 아니고 그 각급 그 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 만약에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면 건설산재지도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예방지도과나 아니면은 건설산재지도과에서 한 2~3명 정도가 나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그 작업중지 명령을 부과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이런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된 어떤 공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올 때 혼자만 그 집단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을 보통 대동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보통은 그냥 이제 현장 급하게 지원 나갈 때는 지사나 이런 차원에서 나가기도 하는데 정식 사고조사는 보통 광역센터 단위에 있는 사고조사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조사센터에서 한 2~3명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특히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최근에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의해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나오기도 해요.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사무관이 직접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도 나오죠. 경찰. 그리고 경찰도 이제 수사를 전담하는 곳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보통 사고 당일에는 이게 이제 자연사가 아니면 다 변사로 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서 관할서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보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 안전보건공단, 경찰, 그 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내지는 국토교통부 이렇게 한 5개 관서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현장에 쫙 깔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수라장이 되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당황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 대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어느 곳에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떤 마인드와 어떠한 얼마까지 이야기를 할 건지를 미리 정해놓고 맞이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면 보통 브리핑을 듣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사업장에 그 관련 부서의 뭐 관리 감독자나 아니면 안전 쪽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사고 발생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러고 설명 듣고 나면 이제 다 이동을 해가지고 실제 사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래서 이제 현장 상황들을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각자 이제 하는 업무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오늘 설명을 하게 될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자료들도 받고 필요하면 관계자 조사도 바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즘에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다 설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린터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통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동료 작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진술은 당일날 보통 받아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안에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컨대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보이 자료나 아니면 뭐 안전보건협의체 자료라든지 순회점검 일지라든지 뭐 이런 핵심적인 자료들은 보통 당일날 다 확보를 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차례대로 조사 및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각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수사는 강제 수사도 있을 수 있고 임의 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임의 수사의 유형에 이제 해당하는 게 뭐 참고인 조사, 그다음에 피의자 신문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대표적인 이제 임의 수사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자료 제출 요구도 임의 수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제 수사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린 압수수색, 그다음에 구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강제 수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사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는 이제 검찰로 가게 됩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뒤숭숭하죠, 상황이. 검찰청이 10월 달 되면 폐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현행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올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자기들이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송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송치를 하면 검찰이 보고 만약에 수사가 더 좀 필요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는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는 그렇지 않아요. 고용노동부는 이게 원래부터 수사기관으로 있는 데가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있는데 수사 기능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보통 이거를 이제 줄여서 뭐 특사경, 뭐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부르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검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수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하고 그래서 수사 지휘 결과대로 다 됐다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송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 특히 대응이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 입건 지휘를 받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정식으로 이 사람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니 이 사람들을 정식 피의자로 조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 올리는 게 입건 지휘예요. 그 단계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입건 지휘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검사님 면담을 보통 하죠. 당연히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지만 그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이게 이런 수사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점 지금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는 이런 관점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사는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든지 예견 가능성 이런 점에서 이런 여차저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입건하시면 안 된다. 다시 보완 수사 지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내려 보내죠. 그런 것들이 한 이제 2번, 3번 반복이 돼서 말하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인상이 지워져야 비로소 사건이 무죄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입건 지휘를 올린 시점이 굉장히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2단계에서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건의 성패가 사실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